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을 1인당 $10,000씩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수요일인 내일 발표합니다. 올해 독감은 5년 만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라고 자택에 극비 기밀 문서를 보관했던 것으로 국가기록 보존서가 밝혀 연방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 자동차 추돌 사고와 인명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물가 급등 때문에 $300,000,0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가운데 1인당 $10,000씩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마침내 수요일인 내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학자 융자금 상환은 연말까지 4개월간 더 유예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학자 융자금을 $10,000,000씩 탕감해 주기로 최종 결심하고 24일 수요일에 발표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4,5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거 공약대로 $10,000,000씩 일괄 탕감해 주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확정 발표할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안에 따르면 연소득 $125,000 이하이면 연방 학자 융자금 빚 가운데 1인당 $10,000,000씩 일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9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학자 융자금 상환은 연말까지 4개월간 더 유예됩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동안 척 슈머 상원 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최대 유색인종 단체인 NAACP 등이 $50,000 탕감을 요구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감안해 $10,000,000 탕감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며 4,500만 명이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어 11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다음으로 큰 가계부채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자 융자금 $10,000,000를 일괄 탕감해 주는데 2,3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월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연간 1,020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00,000씩 학자 융자금을 일괄 탕감해주면 4,500만 명 가운데 33%인 1,485만 명은 현재 밸런스가 $10,000,000 이하여서 학자 융자금 빚을 전액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20%인 900만 명은 현재의 학자 융자금 빚이 $10,000,000에서 $20,000 사이이므로 절반씩은 탕감받게 됩니다. 전체의 18%는 학자 융자금 빚이 현재 $40,000에서 $100,000 사이이므로 $10,000씩 줄이게 됩니다. 7%는 $100,000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그중에서 일부만 축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학자 융자금은 지금까지 44%는 공립인 주립대학 학생들에게 융자됐으며 34%는 비영리 사립대학에 17%는 영리 사립대학에 배정된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학자 융자금 $10,000,000 탕감 조치와 함께 발표된 상환 유예에 따라 4,100만 명은 9월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 더 매달 학자 융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해 독감은 5년 만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호주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곧 미국에서도 시작될 거란 겁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돼 그 피해가 클 거라는 의견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의 원숭이 두창, 소아마비 바이러스까지 미 전역의 전염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독감 시즌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이 5년 만에 최악이 될 거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남반구 국가 호주에서 겨울 독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전문가들은 곧 이런 현상이 이곳 미국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일명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거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학교는 모두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미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아 면역이 약해진 만큼 올해 독감은 더 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감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9월에서 10월 사이 접종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신 3기에 접어들었거나 독감 백신을 2번 접종해야 하는 9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이보다 빠른 지금부터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면역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 모두 독감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강조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으로 극비와 기밀 문서 700쪽 이상을 가져가 보관했던 것으로 국가기록 보존서가 밝혀 연방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전에 기밀 해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고 공직 재출마의 길도 가로막힐 수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극비와 기밀 문건 유출 수사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백악관을 나와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이동하면서 극비와 기밀 문건 700쪽 이상을 가져가 보관했던 것으로 국가기록 보존서가 밝혔습니다. 국가기록 보존소는 지난 5월 이 같은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서한으로 통보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비와 기밀 문건 700쪽 이상을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방법무부가 FBI의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1월 150건 이상을 국가기록 보존소에 반납했으며 올 6월에는 더 이상 극비, 기밀 문건은 없다고 변호인의 서명을 담아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와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마라라고 자택에 극비, 기밀 문건들을 더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플로리다 법원이 8월 5일 영장을 발부해 8월 8일 마라라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8월 8일 FBI의 마라라고 압수수색에서도 26박스가 수거됐으며 이 박스들은 11세트의 극비, 기밀 문건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보관하고 있던 탑시크릿 극비 문건들에는 핵무기 관련 정보들과 극비 첩보작전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등이 나서 퇴임 전 기밀 해제했기 때문에 행정특권에 해당돼 형사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있는 제보자와 제보 물증, 수사 기법까지 드러날 수 있는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되 민감한 부분은 가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기밀 해제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극비와 기밀 문건을 무단 이전에 보관했을 경우 적용되는 스파이법에 따라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FBI가 이미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 중인 극비, 기밀 문건을 은닉, 변조, 파괴 시에는 형사 범죄 혐의로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식 문건을 불법으로 절취, 은닉, 훼손하면 각 형사 범죄 혐의마다 3년 이상씩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과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금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범죄 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2024년 차기 대선에 재도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사활을 건 법적, 정치적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에 자동차 추돌 사고와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차량 운행이 감소했음에도 난폭 운전과 약물 복용 후유증, 보행사고 등으로 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강타당한 팬데믹 2년 동안 텅 빈 도로와 차량 운행의 급감 사태를 겪었음에도 자동차 추돌 사고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23일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여름에는 미국 내 자동차 추돌 사고가 전년보다 17.5%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전년보다 12%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2020년 한 해 18,000여 건,
2021년 한 해는 2만 2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2만 1,500건을 기록하고 있어 3년 연속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2020년 초반에는 텅 빈 도로, 그 후에도 통행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교통사고가 오히려 급증한 건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텅 빈 도로이거나 차량 운행이 크게 줄어들자 일부 폭주족들이 활개치며 난폭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 충돌과 추돌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팬데믹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서 통행량이 다시 늘어났지만 이때는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후유증에 따른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래 자동차 사고를 냈던 운전자들 가운데 환각성 약물의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나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교통사고의 증가로 교통사고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하루 115명씩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특히 인종별로 보면 흑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타인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해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평균 7.2%를 기록했는데 흑인들은 무려 2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직전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흑인들은 인구 10만 명당 8.21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라티노는 6.81명이었고 백인들은 6.33명, 아시아계는 1.4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흑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차 없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는 보행사고 피해까지 포함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고등학교 때인 17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물가 급등 때문에 3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인상률이 2%였다면 23만 달러면 됐으나 8에서 9%까지 급등한 탓에 31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급등에 따라 양육비까지 치솟아 미국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17세가 되는 고등학교 때까지 기를 때 드는 양육비는 31만 605달러로 추산된다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1년에 1만 8,271달러가 드는 것으로 전년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에는 주거와 식품, 의류와 의료, 보육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추산해 놓은 자녀 양육비는 23만 3,610달러였다는 점에서 대폭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의 추산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매년 2% 인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래 들어 급등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녀 양육비도 급증한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 9.1%에서 7월에는 8.5%로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3월부터 5월, 6월과 7월 등 이미 4차례에 걸쳐 2.25%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9월 말에도 6월과 7월에 이어 3연속으로 0.75포인트나 또 올리거나 최소한 0.5포인트는 더 인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미국 부모들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의식주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보육비, 의료비 등 안 오르는 게 없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달 연속으로 급락해 23일 현재 갤런당 3달러 89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는 50센트 떨어진 것이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73센트나 비싼 것이어서 고유가 고통에서 완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그로서리 식품 가격은 여전히 전년보다 13.1%나 올라 있어 장바구니 물가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워싱턴 생활 어떠십니까? 예, 견딜만 합니다. 예, 예. 좀 외롭지만 외로움도 제가 감당할 일이지요. 네.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새천년민주당으로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언론계에 오래 계시다가 지금 그 당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지금 뼈에 이제 스며 있는 그런 그 김대중 정신이랄까 어떤 것이 특히 생각이 나십니까? 예, 당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 회유, 그 모든 것에 늘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대처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사상이 일치하는 매우 드문 정치 지도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도자를 가졌던 것은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드문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 계승을 해야 돼서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MF 외환 위기라는 곤란한 여건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셨고 그것을 대단히 빨리 극복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이라는 심정으로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평화국가로, 복지국가로, 문화국가로 그리고 IT 강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다 놓았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후대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처내고 어떤 것은 역행하고 어떤 것은 때려 부시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정당을 가리지 말고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여 년 전에 하시고자 했던 것이 옳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다시 새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양성평등이라든가 국민의 인권 그것을 고양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이 됐는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복지국가도 그때 기초생활보장제를 처음 도입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첫걸음을 떼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겠다.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평화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의 오래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사상에 바탕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했기 때문에 북한도 신뢰하고 남북관계가 모처럼 분단 이후 처음으로 화해 협력의 분위기로 갔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마저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예. 그다음에 문화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류다, BTS다, 기생충이다, 미나리다 하는 것이 토대는 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가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IT 강국 마찬가지고요. 그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말하지만 그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유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돌아가시다 언제 가시죠? 네, 벌써 2달이 지났으니까요. 네, 내년 6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국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걸 갈 텐데 예. 혹시 의정은 5선씩이나 하셨으니까 그건 아니실 테고
그래도 무슨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민주당이 이제 당 대표를 네. 선출하고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네. 과정인데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고 어떻게 네. 이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민주당을 믿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정권을 맡겨주었을 때 그때 민주당의 무엇을 보고 정권을 맡겼겠는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그 시점보다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 반성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석에 가까운 것을 국민들이 주셨는데도 민주당이 별로 일을 많이 안 해서 오히려 이제 선거에 패배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그런 그 비판론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또 이렇게 협치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강력히 견제 또 방향을 이제 주도적으로 아직은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협력할 만한 것은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영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치와 견제가 따로가 아니다. 네,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0석으로 뭘 했느냐. 제가 대표로 있는 6개월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 과제로 생각했던 거 거의 다 처리를 했지요. 네, 그래서 자꾸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뭘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공정한 네.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역사적인 과제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죠. 우리 워싱턴 한인들 또 미주 한인들에게 예. 인사 말씀 주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두 차례 바로 이곳으로 망명을 오셨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했던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움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훗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또 다른 도약의 토대 위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은 우리 한인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었다 생각해서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늘 어렵게 고생하시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시고 희생하시는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저는 여기 1년 예정으로 왔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자세를 낮추고 제가 할 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굴 내밀거나 그런 것이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뵙게 되면 말씀 걸어주시고 인사 제가 드리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